간 이유는 그 계엄 상황 때부터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다녀서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전투적 민주주의라는 말이 부제로 써 있는데, 민주주의라는 말하고 전투라는 말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사실은 이게 이제 민주주의 역사와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에 많이 느끼셨겠지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주권자인 시민이 계속 감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절감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민주주의를 겉으로 내세우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이다라고 하는 거를 많이 느끼셨을 테고, 그러면 이 새 정부는 지금 손영공 출신의 대통령이 됐으니 어떻게 우리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발전시킬 것인가.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님이 당선됐을 때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제 그때 완성될 줄 알았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점점 그래도 이게 민주주의의 척도로 따져서 이게 숫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주 낮은 숫자에서부터 점점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전두환보다는 노태우가 조금 더 민주화가 진행된 상태의 대통령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김영삼 변절은 했다고 하지만 어쨌거나 저 군부 독재에 싸웠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김대중, 그 다음에 노무현 이렇게 오니까 쭉 우리는 올라가기만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님의 시대에 우리가 그간에 이루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이루고, 또 지우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지우고, 뽑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뽑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벌써 그게 노무현 대통령 당선됐을 때가 2002년 말이니까 지금 22년, 23년이 됐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 뿌리가 걷어내졌느냐? 왜 아니냐?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그 어려운 삶을 살았던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정치를 해야 하느냐,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느냐, 그리고 세계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무엇으로 지켜왔고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 생각을 진짜 본격적으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해야 되고,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전투적 민주주의가 우리한테 필요하다. 이게 전투적 민주주의가 다른 말로는 방어적 민주주의라고도 합니다. 방어적 민주주의. 어디서 처음 나온 말이냐면, 나치를 겪은 독일에서 지금 우리가 겪었던 거고 비슷한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법비들이 준동을 하면서 막 히틀러에 반대하면 무조건 잡아다 처형하고, 또 유태인들 집단으로 학살하고, 이런 참극이 벌어지니까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선거를 통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다. 히틀러는 쿠데타를 한 게 아닙니다. 히틀러는 선거를 통해서 당선됐단 말이에요. 근데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다음에 지 입맛에 맞게 법을 계속 바꿨죠. 그래서 히틀러는 지가 한 행동은 다 법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유태인을 학살하는 것도 법에 의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게 법치주의냐, 그렇게만 하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돼가지고 전투적 민주주의,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말이 생기고, 민주주의의 적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이런 개념이 생긴 거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헌법재판소. 헌법 정신을 가지고 여기에 어긋나는 활동을 하는 정당은 해산시켜야 된다. 이게 위헌정당 해산제도. 그때 처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나치 같은 정당은 해산시켜야 된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뭘까요?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뭐라고 배우셨어요?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뭐라고 배우셨냐고 여쭤봤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학교 다닐 때 민주주의 반대말이 전체주의라고 배우셨다고요? 왜 거짓말하세요? 꼭 또 물어보면은 뭐 초등학교 내가 나왔다고 그러고, 그것도 다 거짓말이죠. 국민학교 다녔죠. 언제 초등학교 다녔어요? 언제부터 초등학교로 됐는 줄 아세요? 1996년부터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라고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졸업하신 분들은 다 국민학교 나온 거예요. 예전에는 민주주의 반대말을 공산주의라고 가르쳤죠. 실제로는 전체주의 내지는 독재라고 하는 게 맞죠. 그죠? 그런데 왜 공산주의라고 가르쳤을까? 옛날에는. 공산주의의 반대말은 뭡니까? 공산주의 반대말이 자유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예요?
또 자본주의, 예, 이런 게 세대 차이가 난다니까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시는 분은 공산주의의 반대말이 자유민주주의다. 이거는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공산주의라고 배우셨기 때문에, 그죠? 또 그 반대말을 거꾸로 부르면 또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뿌리가 뽑히기 어렵다니까. 이래서 공산주의 반대말은 자본주의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그 개념을 알려면 반대말을 떠올렸을 때 정확한 개념을 아는 경우가 많거든요. 법치주의 또 얘기하잖아요. 법치주의는 반대말이 뭡니까? 법치주의의 반대말은, 법치의 반대말은 인치입니다. 인치인데 보통 법치주의의 반대말을 우리는 무법천지라고 알고 있죠. 그렇죠? 그냥 생각해 보시면 법치주의를 주로 얘기하는 게 법비들이 법치주의를 얘기하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뭐 재판을 빨리 해야 된다.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법치주의는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처벌받아야 된다. 네? 법을 안 지키면 무법천지가 된다. 이런 말로 받아들이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검사라는 놈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윤석열이도 법치주의를 얘기하고 한동훈이도 법치주의를 얘기하고 법치가 민주주의의 요체라고 그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 법치주의의 개념을 우리 국민들이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법치주의는 뭘까요? 영어로.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배운 적도 없고. 법치주의는 영어로 rule of law. rule of law. 어디에도 주인이라는 말은 없는데 우리는 온데다 주의를 갖다 붙여요. rule of law. 그러니까 뭡니까? 법이 지배한다. 그죠? 법이 지배한다. 그 반대말은 사람이 지배하는 거. 법이 지배하지 않고 사람이 지배하는 게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법치주의라고 하는 거를 법을 정해놓고 그걸 지켜라. 왜 그러느냐? 법치주의의 반대말이 무법천지가 아니기 때문에. 법치라는 말은 권력을 가진 자가 법을 정해놓고 여기에 안 지키면 너를 처벌할 거야. 이게 법치가 아니고 주권자가 법을 정해서 권력자에게 너는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너는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응징할 거야. 이게 법치주의입니다. 네가 뭘 아무리 네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이 안에서만, 이 틀 안에서만 해야 돼. 이게 법치주의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국민들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삼아온 세월이 수십 년이 되다 보니까 특히 그 법치를 얘기하면서 자기 별명이 미스터 법질서다. 미스터 법질서라는 별명을 가진 정치인이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남 사람이에요. 김기춘이 거제 사람이잖아요. 김기춘이 자기가 자기 별명을 미스터 법질서라고 하고 다녔어요. 한국 현대사에서 나쁜 사람 몇 명 꼽으라고 그러면 3명 안에 김기춘 반드시 들어가거든. 근데 자기 별명이 미스터 법질서래요. 우리가 그런 세월을 겪었단 말이죠. 그리고 김기춘의 똘마니로 이제 김기춘 같은 검사가 되겠다라고 잘한 사람이 안대희 같은 사람이고 우병우 같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법을 지키지 않고, 네? 국민들이 지키는 거다라고 하니까 법을 파괴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법과 따로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있는 김건희 녹음도 안 들리는 거고 멀쩡하게 찍혀있는 김학의 얼굴도 안 보이는 거고 그런 마법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기 휘발유 가격, 기름 가격입니다. 근데 돈이 고급 휘발유가 640원일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옛날일 것 같죠. 지금 기름 넣으러 가보시면 이제 주유소에 무연휘발유하고 경유가 있죠. 네. 요새 등유 저런 것도 잘 없더라고. 근데 보세요. 여기는 고급 휘발유, 무연휘발유, 유연휘발유, 등유, 경유가 다 있죠.
이 무연 휘발유하고 유연 휘발유가 값이 똑같은데 굳이 구분됐어야 되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러면 무연은 연이 없다는 거고 유연은 연이 있다는 건데 저 연은 뭔가요? 연기, 매연, 예, 또 납성분. 네? 납. 납, 예, 예, 어디나 가면 이렇게 무연이 연기가 안 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납입니다, 납. 굳이 휘발유라고 쓰지 않고 무연 휘발유라고 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연 휘발유가 내년부터 판매 금지 된다는 거죠. 유연 휘발유 내년부터 판금.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한자로 써 있죠. 무연. 응? 자, 이게 납연자입니다. 납연자. 이게 1993년 기사입니다. 1993년.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주유소 예, 유연 휘발유, 무연 휘발유가 있었던 거는 굉장히 오래된 사진이에요. 1993년 기억하십시오. 다음 클레어 패터슨이라는 사람인데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요. 우리가 지구 나이가 40억 년이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거 계산한 사람입니다. 이 클레어 패터슨이라는 사람이 보세요. 이 우라늄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도 왜 그 유물이 이게 언제적 유물이냐 이런 거 따지는 거 똑같은 방법이에요. 거기에 방사선 동위원소를 발견해 가지고 반감기를 계산해 보면 이게 지금 얼마 된 거다 이걸 아는 건데 이분이 이걸 측정하려다가 보니까 자꾸 납성분이 나와가지고 데이터가 안 맞는 거야 이게 대기 중에서. 그러니까 이 대기 중에 납성분이 왜 이렇게 많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북극 남극을 다니면서 빙하를 이렇게 뚫어가지고요. 그 빙하 속에 잡혀 있는 공기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뽑아내가지고 그 공기 측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920년대 이전에는 대기 중에 납성분이 거의 없었다. 근데 1920년대가 되니까 납성분이 막 있더라는 거예요.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왜 그럴까를 따져보니까 1921년에 유연 휘발유가 처음 나왔어 지구상에. 그러니까 그 전에 자동차 엔진에다가 휘발유를 넣었는데 휘발유를 넣으면 노킹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엔진이 이게 따닥따닥 이렇게 부드럽게 가지를 않고 부드럽게 폭발하지를 않고 중간에 한번 덜컹거리는 게 생겼었습니다. 그걸 노킹이라고 하는데 그 노킹 현상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들이 짜증이 나죠. 가다가 뭐 우후후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해서 어떤 화학자가 연구를 해가지고 납을 집어넣으니까 그게 없어지더라. 그래가지고 유연 휘발유가 1921년에 처음 나옵니다. 근데 그때부터 미국의 포드 자동차의 그 모델 T 이게 이제 엄청 팔려가지고 마이카 시대가 되거든요 미국이. 그러니까 그래서 1920년대부터 대기 중에 납성분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구 나이 계산을 끝내고 그 다음부터 이 휘발유에서 휘발유의 납성분을 없애야 된다. 어? 이게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 그리고 실제로 납이 몸에 안 좋다는 거 아시죠? 납이 몸에 쌓인다 그러잖아요. 납 중독이 되면 위험하다 그러고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 얘기대로 과학적으로 1920년대부터 분석이 됐고 이게 자동차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도 확인이 됐고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규제해서 없앴어야죠. 유연 휘발유를 못 쓰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휘발유를 없애자는 운동을 시작한 게 1960년대 초반인데 언제 미국에서 유연 휘발유가 사라지느냐? 우리는 아까 언제 판매 금지됐다고요? 1993년. 그때까지 우리는 납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언제 없어졌느냐? 여기 이 사람이 이제 이거 없애자고 처음 얘기하고 시민운동을 열심히 했으니까 유명한 학자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최재천 교수님 정도 되시는. 그러면 언제 없어졌을까요? 미국은 유연 휘발유가. 미국은 1986년. 그러면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명확한 과학적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납을 먹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그게 없어지는데 20년이 넘게 걸렸을까요? 왜 그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정부가 규제를 해야 되잖아요. 네. 딱 한마디로 말씀하자면 정경유착이죠. 그러니까 휘발유 정유회사가 그동안에 납을 넣어가지고 하는 시설을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그거를 없는 걸로 다시 해서 하려면은 완전히 새로 이걸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뭐 그거 하는데 들어가는 돈보다 공무원이나 정치인들한테 뇌물 먹여가지고 법을 안 바꾸게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지. 싸게 먹히는 거지. 시민들은 그냥 휘발유를 넣으면 자동차가 간다 이거만 알지. 그 배기가스가 뭐 까만 게 나오면은 내가 그 냄새 맡으면 좀 안 좋더라 뭐 이 정도지. 내 몸에 납이 쌓이고 있다는 사실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는 사람만 알고 주권자들이 이 내용을 모르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일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해먹고 살면 되니까 안 없애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연구 결과를 보면 1966년부터 1975년 사이에 태어난 평균 IQ가 더 떨어진답니다. 근데 이게 86년에 미국에서 없어졌는데 지금 2025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93년도에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미국보다 7년 더 납을 먹었잖아요. 우리는 이걸 몰라서. 그런데 이 유연 휘발유를 쓰는 나라는 그러면 지금 지구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7년 더 걸렸는데 그럼 다른 나라가 더 늦게까지 계속 쓰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설비를 뜯어내면은 후진국으로 보내서 왜 거기서 또 공장 만들잖아요. 그거 가지고. 지금은 다행히 유연 휘발유를 쓰는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 지구상에서 2022년에 끝났다고 합니다. 유연 휘발유를 쓰는 게. 보세요. 명백한 과학적 증거가 있고 명백한 인과관계가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지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사회에서 내란 세력 뿌리를 뽑기가 쉽겠냐고요. 휘발유는 사람들이 돈 주고 연구시켜가지고 납 안 넣는 방법으로 하면 돼요. 근데 지금 돈 주고 연구시켜가지고 내란 세력의 뇌를 교체할 수 있나?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대선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 상황에서도 김문수 표가 41.1%가 나오냐. 이것 때문에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이런 상황이 오니까 우리가 역사상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쪽을 또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41.1% 중에도 달라질 수 있는 분이 있고 영원히 못 달라질 분이 계신단 말입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미니멈으로 15% 정도는 무슨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계엄이라는 거는 반드시 있어야 됐을 일이고 그러니까 절대 내란은 아니고 우리나라 선거는 중국 사람들이 와서 다 하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거에 동의하는 사람이 15%에 들어간다고요. 그 15%가 한 700만 명 됩니다. 700만 명. 나라 전체 인구가 700만 명이 안 되는 나라가 많아요. 세계에. 그 700만 명이 주로 영남과 강남에 분포한다는 특징은 있지만 숫자로 따지면 엄청난 숫자예요. 거기는 포기해야 돼요. 그 700만은 설득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도 민주시민이 될 수 없는 분들이 자연계에는 항상 존재합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에나 그건 인정해야 돼요. 나머지 우리가 그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분들을 15% 정도로 고착시키고 나머지 25% 정도는 그래도 김문수는 못 찍겠다. 그래도 윤석열은 처벌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확고하게 유지하실 수 있게 만들 필요는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정말로 좋은 나라가 될 겁니다. 정말로. 할 수 있어요. 잘 저기라면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하지. 그러려면 우리 스스로가 그러니까 우리 민주시민이라는 분들부터 달라지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완전체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국회에서 한 표라도 더 행사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보셨잖아요. 그 탄핵 소추 가결되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그 한 표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보셨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또 금방 또 마음 변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또 안 하잖아요. 그런 사람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하고 소중한 건데, 자, 행정부를 구성하는 게 누굽니까? 그냥 일반 공무원들이잖아요. 공무원들이 다 사실상 다 내란을 가담했잖아요. 그죠? 사법부 어떻게 했어요? 너무 환상적이었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입법부 구성원들이 그나마 민주주의를 지킨 거예요. 시민들하고 함께. 근데 우리 시민들은 여기에 소위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삼권 분립 체제 하에서 행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임원급으로 치는 사람들이 장관이잖아요. 장관. 그러면 이게 사법부에는 장관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법부에서는 장관에 해당하는, 행정부의 장관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법부에 누굴까요? 대법관입니다. 대법관. 이것도 사실은 잘 생각을 안 해보셔가지고 이렇게 여쭤보면 당황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입법부 삼권 분립이라는 건 세 개가 이렇게 똑같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장관 있으면 여기도 해당되는 놈이 있어야지 그게 삼권 분립이지. 그러면 입법부에는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네? 국회의장?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장관, 대법관. 이게 이 3부를 구성하는 축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대법관, 누가 대법관이다 그러면 안대희가 대법관이한테 그러면 그리고 그 앞에 가지고 인사하는 것도 막 이렇게. 네? 누가 장관이다 그러면 장관님이 하만까지 이런다고요? 그럼 국회의원이다. 하만 국회의원이 누구예요? 잘 모르시더라고. 자, 그리고 그러니까 보세요. 장관, 대법관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눈을 깔아요. 근데 국회의원이라 그러면 만만해.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장관이나 대법관은 이건 권한을 가지고 나한테 뭔가 이게 군림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내가 해코지를 당한다라는 걱정이 있는데, 국회의원은 맨날 와가지고 표 달라고 구걸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 심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뭔가 거리감도 국회의원이 훨씬 더 가까이 있어요. 장관이나 대법관은 한번 만나려면은 보기가 어렵잖아요. 대통령보다도 오히려 더 보기가 어려워, 그것들이. 근데 국회의원은 그냥 무시로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뭐가 있으면 이게 하찮게 느껴지거든요. 항상 자기 남편이 제일 소중한 건데 세상에서 제일 못난 게 남편이지. 특권을 가진 사람은 소수입니까? 다수입니까? 소수죠. 그러면 특권을 없애려면 이걸 숫자를 줄여야지 특권이 없어집니까? 늘려야 없어집니까? 늘려야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대법관 숫자를 늘리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국회의원 특권을 없애야 된다고 하면서 국회의원을 줄여야 된다 그래. 예? 그러면 그게 특권이 없어집니까? 더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바보 같은 얘기를 민주시민이라고 하면서 얘기한다니까? 여기 막 이 경상도에 국회의원도 꼴보기 싫으니까 이것들 다 줄이고 없애야 돼. 그래서 막 특권을 없애야 돼. 자, 국회의원 비서를 줄여야 된다 그래요? 비서라고 하면 딱 떠올리는 이미지가 우리가 영화에서만 봐가지고 뭐 차 타러 가는데 문 열어주고, 걸어가는데 가방 들고 따라오고, 그 다음에 밤중에 술 먹는데 옆에서 시중 들다가 같이 자러 가는 여비서 있고, 이런 걸로 생각해요 사람들이. 근데 한번 보세요. 상임위원회에 소관 부처들이 있잖아요. 그럼 법사위만 하더라도 거기 대법원 있고 감사원 있고 법무부 있고 검찰 있고 공수처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여기에 딸린 직원들 다 합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만 명 되겠죠. 네? 근데 국회의원들, 법사위원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한 17명 되거든요. 그러면 그 17명 하고 그 보좌진들 9명 내지는 인턴까지 해서 10명이 다 해봤자 그럼 170명쯤 돼요. 그 170명이 이 수만 명을 국민을 대신해서 감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지금 숫자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죠? 저기는 조직적으로 시스템으로 있는데 여기는 그때그때 구성된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더 줄이면 국민한테 좋은 걸까요? 얘들한테 좋은 걸까요? 이 감시당하는 이 사람들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자기를 감시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좋지. 근데 그거를 국민들이 저도 줄여야 돼. 그게 이제 정치 개혁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야. 그게 그죠?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라, 비서 줄여라, 특권 없애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면 누가 좋아지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재명이 좋아지겠습니까? 윤석열이가 좋아지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윤석열이가 왜 계엄했다 그랬어요? 반국가 세력들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예산도 통과 안 시켜주고 그거 다 누가 한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한 거잖아요. 그 국회의원을 없애버려. 그럼 윤석열이 너무 좋지. 그러려고 계엄한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윤석열하고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날 민주시민이래.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저기 넘겨주십시오. 다음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정부 조직도인데요. 윤석열 정부 때까지 유효한 정부 조직도 이제 바뀔 겁니다. 우리가 국정기획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바뀔 텐데 대표적으로 여기 환경부가 있죠. 여기 환경부가 있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있죠.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원이 에너지거든요. 여기 이게 산업통상자원부가 차관이 1차관, 2차관, 3차관에다가 통상교섭본부장까지 4명이 있어요. 유일하게 여기서 이 자원 분야를 떼내가지고 환경부하고 합쳐가지고 기후에너지부를 지금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죠. 우리 대통령이. 자, 그거 외에는 이제 비슷하게 갈 텐데 일단 먼저 아셔야 될 게 여기 이렇게 줄로 이렇게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줄로 이어진 사람은 이 사람한테 명령 복종하는, 그러니까 보고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줄로 이어진 사람들은. 그런데 줄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시면 여기 줄이 없이 떠 있죠. 그냥 섬처럼 여기 있죠. 이게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여기에 있으니까 줄이 연결되어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으니까 어디다가도 보고할 데가 없는 거예요. 지시받을 데도 없고. 네? 자, 국무총리가 여기 있는데 대통령하고 이어져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국무총리는. 그런데 여기 방송통신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감사원장 이런 사람들은 여기 있죠. 총리보다 위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국무총리한테는 보고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다가 보고를 해요. 보고할 일이 있으면 대통령한테 바로. 총리는 이 사람들한테 여기 와서 보고해. 이걸 못합니다. 총리 이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할 수 있지. 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도 보면은 무슨 위원회들이 있고 여기 위원회 있는데 여기 위원회가 있고 그죠? 여기는 또 처들이 있고 처 그죠? 그리고 여기 부가 있습니다. 자, 이진숙이 전에 방통위원장들이 인물들이 많았잖아요. 그 중에 이동관이라고 있었어요. 이동관이가 국회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국무위원이라고 했다가 망신을 당했어요. 국무위원이 아닌데 지금 국무위원이라고 그랬다고. 근데 국무회의에 보면은 이진숙이 지금 국무회의 들어와서 앉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한마디 하고 객인되잖아. 그럼 국무위원은 뭐냐 그러면? 왜 국무회의에 들어가는데 국무위원이 아니라고 하느냐? 국무위원은 이 사람들이 국무위원이에요. 여기 이 부자 써 있는 사람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없어지면 그 대행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 국무총리, 그 다음에 국무위원 순이거든요. 이게 국무위원들 순서예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탄핵소추되니까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인 최상목이가 한 거고. 아시겠죠? 왜 여기 있는 것들은 서열로 따지면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이 장관들보다 높아요. 근데 대행을 못한단 말이에요.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자 보십시오. 요 밑에 부 밑에는 청들이 있잖아요. 청. 자, 기재부 밑에 통계청이 있고 관세청, 국세청, 조달청이 있습니다. 자, 행안부 밑에는 행정안전부 밑에는 경찰청하고 소방청이 있습니다. 만약에 행안부에서 국장
행안부 국장의 80%는 다 소방관이 해야 된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여기 기재부 과장의 60%는 국세청이 가서 해야 된다. 여기 환경부 밑에 보면 기상청이 있어요. 환경부 국장의 90%는 기상청 통보관들이 가서 해야 된다.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하급기관이고 여기 청해에 있는 사람들은 집행기관이에요. 청해에 있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다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경찰, 군인, 소방관 다 제복 입잖아요. 이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여기 소속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일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정된, 그걸 특정직 공무원이라고 하거든요. 특정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들이 청해에 있는데, 특정직 공무원들은 여기서 일반직 공무원들이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가서 먹을 수 없어요. 하위기관이 상위기관을 먹으면 안 되죠. 근데 그러고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법무부 밑에 검찰청이 있는데 법무부 국장의 80% 이상이 검사야. 검사는 검찰청 소속이에요. 어? 자, 국방부 국장의 80% 이상이 다 또 군인이에요. 근데 군대는 여기 나오지도 않아. 아까 검사는 검찰청 소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경찰은 어디 소속이에요? 봐, 이게 써있는데도 행안부 소속이라고 하잖아. 행안부 밑에 경찰청이 있고 제복 입은 사람들은 여기 소속돼가지고 여기서 일반직 공무원들이 정한 걸 집행하는 사람이다. 10초 전에 얘기했는데 경찰이 어디 소속이니까 행안부라고 해버리잖아요. 막 아무렇게나 경찰이 행안부 소속이라고 하려면 경찰이 국무총리실 소속이지. 그러면 여기 연결돼 있잖아요. 다 검사가 검찰청 소속인데 법무부를 다 먹었습니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경찰이 어디 소속이라고 하니까 행안부래. 군인은 어디 소속이냐고요? 병무청? 병무청은 징검하는 데예요. 우리 정은경 청장 기억하시죠? 뭐였어요? 직책이 질병관리청장이었죠. 청장. 질병관리청 어디 있어요? 여기 보건복지부 밑에 있죠. 근데 정은경이 원래 질병관리청장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정은경 본부장이었어. 질병관리본부장.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질병관리청으로 습격시키겠다 이렇게 했어요. 네? 자, 여기 경찰청 있죠. 경찰청이 옛날에도 경찰청이었어요? 1987 영화 보셨죠? 거기 보면 박종철 고물치사 사건 발표하는 사람 나오죠. 그게 뭐예요, 직책이? 치안본부장이었어요. 치안본부가 승격해서 경찰청이 된 겁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이 된 겁니다. 여기 보면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있죠. 이거는 원래 복지부 밑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이었어요. 그게 처로 습격되면서 일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보훈부가 있죠. 이거는 원래 국가보훈처였어요. 근데 습격되면서 국가보훈부가 된 거야. 본부가 커지면 청이 되고, 청이 커지면 처가 되고, 처가 더 커지면 부가 되고. 확실히? 자, 그런데 군인은 어디 소속이냐고요. 자, 군인들은 알기가 쉬운 게 지 소속을 써가지고 다녀. 옷에다가 옆에다 붙이고 다니고. 군대 가서 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번에 군인들 막 때로 나와가지고 그 국회에 앉아가지고 답변하고 하는 거 보셨잖아요. 거기다 지금 여기다 써 있었어. 지가 어디 소속인지가. 지 이름 써 있고 이쪽에. 그거 보신 기억 없어요? 각군 본부 소속이에요. 군인은. 육군은 육군본부, 해군은 해군본부.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인재사. 그래서 여기다가 대한민국 국방부라고 안 쓰고 대한민국 육군 이렇게 써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들들 군대 갔다 휴가 나오잖아요. 대한민국 육군이라고 써 있다고. 육군? 국군. 대한민국 국군입니다. 우리나라 군대 이름은 대한민국 국군. 근데 대한민국 국군이 우리나라 군대 이름인데, 우리나라 군대 이름이 뭐냐 그러면 육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한 40% 돼요. 근데 제가 진심으로 놀랬던 게, 제가 진해 가가지고 강연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육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비 심각하다니까요.
지네는 심지어 위원장이 황기철 위원장이 해군 참모총장 출신이잖아요. 근데도 육군이래. 그래갖고 황기철 위원장도 깜짝 놀래더라고. 네. 자, 그러니까 자 군인이 어디 소속이라고요? 각군 본부. 그러니까 본부는 여기 없는 거예요. 청보다도 미치니까. 근데 본부 애들이 불을 먹었어. 그죠? 이게 두 군데만 그렇다고. 법무부 국방부만. 그러니까 경찰이 가서 행안부 먹었다 그러면 말도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검사가 법무부 먹는 거 너무 당연해. 그리고 검사 출신 아닌 사람이 법무부 장관 하면은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해. 군인이 국방부 먹는 것도 너무 당연해. 국방부에 일반직 공무원들이 있다 그러면 국방부가 군인이 있는 거지 무슨 공무원이 있냐 그래요. 국방부 소속의 공무원들이 제일 한스러워하는 게 그거예요. 국방부에 행시 붙은 또 공채 시험 붙은 공무원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다 군인이나 군무원인 줄 알아 사람들이. 정말 억울해하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느냐. 군부 독재를 오래 겪다 보니까 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박정희가 정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날 밤부터 걱정되는 게 뭐겠어요? 나를 또 쿠데타로 엎으면 어떡하지 이 걱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국방부 장관을 군인 출신으로 시킨 겁니다. 그 전까지는 군인 출신이 국방부 장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그때부터 그렇게 돼서 당연히 군인 출신이 해야 되는 걸로 알지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문민으로 시키겠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정상이 오래되면 그게 정상인 것처럼 보여버린다니까요. 여기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한테 고개를 쳐들고 야 너 민주주의 아니잖아, 너 법치주의 아니잖아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을 제압을 하려면 무기를 들고 있는 군을 동원하거나 보이지 않는 무기인 수사권을 들고 있는 검찰, 경찰을 동원하거나 해가지고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무부하고 국방부가 중요했던 거고 그러니까 밑에서 무기 든 놈들이 거기를 먹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는 일이 뭐냐면 얘네 둘만 희한한 짓들을 해요. 여기 있는 것들만 징계도 따로 받고 봉급도 따로 책정돼 있고 검사는 파면도 못한다고 해서 이번에 법 바꾼다고 막 하잖아요. 얘네들만 그래. 검사하고 군인만. 경찰도 안 그러는데 똑같이 제복 입었지만. 근데 그거를 우리 민주시민들은 한 번도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걸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지 이게 바뀐다고요.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자기가 어디 소속인지도 모르고 군대 갔다 왔다는 얘기만 듣기 싫게 몇백 시간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 정작 자기 소속이 어디였는데 그걸 몰라? 국방부라 그래. 금방 전에 아니라고 경찰 소속이 어디냐고 하는데 행안부라고 해버리고 막. 그래서 옛날에 함석헌 선생님이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시간이 자꾸 가는데 재밌는 얘기는 많은데 청와대 인사검증을 했잖아요. 제가 공직기관 비서관 인사검증을 했잖아요. 우리 제 밑에 이제 인사검증 팀이 있는데 인사검증 팀의 전화를 받는 사람은 대단히 높아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청와대 인사검증 팀이 전화를 해가지고 다 축하드립니다. 공직 후보자가 되셨습니다. 지금부터 인사검증 절차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국무총리가 되고 싶은 사람도 인사검증을 받아야 되고 장관이 되고 싶은 사람은 당연하고 중앙부처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들어갈 사람들 인사검증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국영기업체들 있죠. 거기에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다 인사검증 대상자입니다. 그럼 그럴 때 그 전화가 딱 왔어. 이게 막 대통령 바뀌었으니까 지금 전화기 품고 자는 놈들 많거든. 이게 전화가 왔어. 모르는 번호 02700에 8080이 떴어. 와 이거 느낌상 청와대 같아. 그 딱 받았는데 공직 후보자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딱 청와대 인사검증팀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그때부터 긴장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당연히 이제 당신의 거를 캐겠다. 그럼 거기서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총리 후보자들도 전화 건 사람은 중앙부처의 그냥 국장급 공무원이거든요. 근데 총리 후보자들도 그 전화를 받아 네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쫄아요. 뭐를 저기를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한다고. 근데 그 전화를 받고 반말하는 직군이 두 개가 있어요. 그 전화를 받고 반말을 해요. 그 전화 받으면 뭔데? 왜? 어딜 것 같아요?
검사 이건 다 맞추시고 그 다음에 군인도 별 하나짜리들이 2개 되려고 심사받을 때 2개만 돼도 그래도 지가 사단장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좀 뭐 알아 이제. 근데 하나짜리들은 방금 전까지 대령이다가 별 하나 달면 뭐 몇십 가지가 바뀌네 몇백 가지가 바뀌네 막 이러잖아요. 여기 혹시 군인 계십니까? 아까 제가 저 만나러 온 군인 하나 있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만 있었나 보지? 그러면은 대령이었다가 준장 되니까 세상이 요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방진 놈이 전화하면은 뭔데? 전화 건 사람이 지보다 높은 사람이거든? 유일하게 군인하고 검사만 그래. 이걸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거 시민들이 모르니까 이게 여러 군데에서 그런 게 생기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내란 일으키는데 동원되는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서울법대 내란과 육사 반란과 네? 그보다 레벨이 안 되는 경찰대 부역학과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하잖아요. 이게 다 따져보면 뿌리가 같은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꼭 좀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발 제가 지금 창안에서 이제 시사 용어로 거의 굳어졌는데 내란과는 서울법대 내란과라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서울법대에는 내란과하고 진압과하고 2개 과가 있어요. 내란과의 모집 정원이 훨씬 많아가지고 실제로 서울법대에는 과가 2개가 있었습니다. 공법학과, 사법학과 이렇게 2개가 있었어요. 정말 지금은 서울법대가 없어졌습니다. 그건 아십니까? 예. 그것도 모르시고 막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댓글 다는 거에 막 한 30%는 서울법대 없애야 돼. 없어진 지가 수십 년이요. 서울법대 없애야 돼. 막 그러고 서울법대 내란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꼭 저기다가 서울대 내란과 폐지해. 서울대 내란과가 문제임. 그럼 제가 그거 보고서 서울법대 내란과입니다. 서울대 내란과가 문제임. 또 써. 장동혁이라고 있죠. 장동혁이가 판사 출신인데 서울대 사대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장동혁이가 이상한 짓 많이 하고 다녔었어요. 한동훈이 밑에 사무총장하고 뭐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지지하네 했다가 아니라고 그러고 막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그래서 방송하면서 매부쇼에서 그랬거든. 저거는 내란과 출신도 아닌데 왜 저러고 쟤는 난 저건 진짜 이상한 놈이다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댓글이 한 3,000개 달려. 장동혁이가 서울대 내란과인데 왜 아니냐. 장동혁은 서울대 사회교육과를 나왔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지금 오늘 저녁 때 가서 또 서울대 내란과라고 쓰실 것 같은데 서울 법대 내란과 왜 그러는지 아시겠죠? 이유를. 이 뿌리를 기억하셔야 된다. 이 뿌리를. 그래서 그 서울법대 내란과와 육사 반란과가 만든 정당이 전두환 때 민주정의당. 그래서 그거를 육법당이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육법당. 육법당. 예. 저기 넘겨주십시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노무현 재단에서 노무현 시민학교를 운영하고 노무현 시민센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항의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만 군민 같은 분들이 왜 시민만 노무현 대통령도 자기도 촌출시면서 넘어가는 거 아니냐.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면 군민은 어쩌란 말이냐. 실제로 제가 부산 울산 가서 강연하면 부산광역시 기장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있잖아요. 반드시 항의하십니다. 기장군은 그러면 근데 그 시민은 그 시민이 아니고 이 시민입니다. 예, 자기가 국가의 주인이라고 자각한 사람. 그래서 아실 수 있는 게 근대 민주주의의 시작이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잖아요. 프랑스 시민혁명이죠. 프랑스는 나라 이름이에요. 그러면 프랑스 국민혁명이라고 하는 게 문법적으로 맞는 거지. 근데 프랑스 시민혁명이라고 하잖아요. 파리 시민혁명이라고도 안 해. 그게 이 시민이기 때문에 이 국가의 주권자로 내 스스로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민주주의가 유지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우리 헌법에 써 있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아 이것도 여쭤보면 또 못 맞추시니 너무 어려운 문제니까 내가 속상하니까 얘기 안 하겠어. 원래 우리 헌법 초안에는 국가의 주권은 인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써 있었어요. 인민으로부터. 그 말이 맞죠? 생각해 보세요.
국가가 먼저 있어야지 국민이 있는 거지. 국민이 있고 국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 있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를 만들고 그 국가에서 법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우리 국민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해야 국민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국가의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 앞뒤가 바뀐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분단 때문에 인민이라는 말을 못 쓰게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음에 자, 이 분들을 시민이라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게 2005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일이에요. 경상북도 구미에 실제로 걸렸던 플래카드예요 이게. 근데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전부 다 막 와 막 이렇게 하시는데 나는 이 경축을 써가지고 하는 거는 봤어도 큰일했다 등남 이거는 나는 모두 등남. 네? 우리 우서영 위원장 나중에 당선되면 우서영 큰일했다 득표 이렇게 걸어줘야 돼. 이거를 보고서 충청부터 청주에 가서 강연을 하는데 오마? 저기도 걸렸네?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아니 이게 구미 말고 걸릴 때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옥천에 엄청 걸렸어요. 옥천 아세요? 예, 유경수 씨 고향이죠. 자, 이 사람들이 시민이냐? 어? 그러니까 왜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어떻게 김문수를 찍을 수 있냐? 어떻게 15%를 포기해야 된다고 하느냐? 여전히 왕조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생각 속에서는 우리가 옛날부터 출세해야 된다라고 많이 했잖아요. 출세해야 된다. 출세해야 된다는 말은 이 체계로 비춰보면 내가 평민으로 살지 않고 귀족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귀족으로 가는 관문이 1차가 서울대, 서울법대 들어가는 거, 2차가 고시 붙는 거, 그죠? 그러면 귀족으로 쳐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서울법대 나와서 서울법대를 나온 검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또 눈을 깔아. 스스로 자기 평민이라고 생각하거든. 그 쟤는 귀족인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표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윤석열 이재명 선거를 붙었을 때 한다는 소리가 야 그래도 서울법대 나와서 검찰총장 한 사람이 낫지 검정고시 봐가지고 중앙대 나온 게 낫겠냐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자기하고 같은 평민이고 윤석열이가 귀족이기 때문에 저 귀족이 왕을 하는 거지 무슨 평민이 왕을 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맞죠? 예. 그래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이 어려운 거고 우리가 민주주의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걸 확실하게 인식을 하셔야 되고 또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 같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매우 이상한 것이 말도 안 되는 게 있다. 아까 검찰이 법무부 먹은 거 정말 말도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자기 소속이 어딘지 모르는 거. 이 말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제? 예? 여기 답을 안 하시네. 그러니까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일단 뭔가 이걸 좋아하고 싫어하기에 앞서서 옳고 그름을 한번 판단하시면 좋겠다. 이게 과연 옳은 것이냐? 어? 검찰청 직원이 법무부로 가서 먹는 게 옳은 일이냐? 이걸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것도 그냥 영어 써있으니까 그런가 보다고 넘어가시길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내가 군인인데 그러면 정부 조직의 구성원인데 내 소속이 어디지? 이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소속이 어딘지를 몰라. 내가 시민인데 권력은 시민한테만 있다 그랬는데 근데 검찰청은 분명히 저 법무부 밑에 있는 건데 경찰은 행안부를 못 먹는데 왜 검사는 법무부를 먹었지?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해 보셨어도 이게 이상하다는 걸 알 텐데 그리고 검찰이 저렇게 준동하는 거를 우리가 용납을 진즉부터 안 했을 텐데 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사는 대로 생각을 하니까 늘 보면은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 하니까 뭐 그런가벼. 늘 보면 군인 출신 국방부 장관 하니까 그런가벼. 그러니까 걔들은 계속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게 맞다고 이제 우겨버리는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예,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우리가 발휘해서 이번에 정권을 바꿨으니까 앞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행동하는 양심이 되셔가지고 이거를 내가 생각하고
아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구미시내에 저런 플래카드 거는 사람은 안 돼야 되겠다. 네? 행동을 안 하는 것도 행동입니다. 부작위도 행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진짜 자랑스러운 민주국가로 꼭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